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는 대위태세 유지를 위해 우리 군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2020년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국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 유지입니다. 2020년 주요 국방 정책이 공개됐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 지금부터 주요 내용과 효율적 추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국방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병기 청주대학교 정치안보국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 6100 3군 지휘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룡대에서 실시된 첫 연두 업무보고였는데요. 실장님,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해집니다. 대통령님의 강조사항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이후에 상군이 모여 있는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네. 계룡대는 국군의 심장부로서 설 연휴를 앞두고 국방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갖게 돼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 업무보고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고 지난해의 핵심 정책의 추진 성과 그리고 2020년 업무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또 이어서 스마트 국방 혁신,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체계를 시연하는 등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힘을 통한 평화 구현을 위한 국방 정책 방향을 보고하였습니다. 네. 보고에 앞서서 화상으로 육군 최전방 GOP 대대장, 서해를 지키는 이함대 사령관, 영공수의 핵심인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그리고 저 멀리 레바논에서 평화 유지 활동 중인 동명부대장이 대통령님께 우리 국군의 대비태세를 보고하였습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는 장병들의 노고를 취하면서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도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도 당부하셨습니다. 네.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모두 말씀에서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태세를 강조하셨으며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추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역문화 정착, 장병들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당부하셨습니다. 네, 장소가 가지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룡대라는 우리 또 군을 또 상징이고 또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그런 안보의 또 보루 아닙니까? 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국민들이 많은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교수님, 이제 국방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뭐 간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지고 이제 예년과 좀 다른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점도 좀 지적해 주시고 또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또 어떻게 잘 또 국방부가 실천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또 팁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양 교수님 먼저 주시겠습니까? 네네. 네. 이번에 그 국방부 보고는 2019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전반적인 기조는 그 동일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 장병들의 그 근무 병영 환경 개선을 강조한 것도 돋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4차 혁명 산업에 따른 우리의 그 국방 개혁, 그 과학 기술군으로서의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것도 그 기조가 거의 비슷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강조한 점은 이제 주권 국가로서의 그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여타 정부보다도 강조하시는 것 같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 전작권의 그 전환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 이번 국방부 보고에서도 강조되셨던 것 같고요. 그러나 또 그러한 속에서도 한미 동맹 기조하에서의 그 어떤 주변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조하신 점은 뭔가 좀 그런 균형을 또 현실적인 어떤 점을 그 포함한 그런 균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요. 역시 그 병의 환경 개선 문제 같은 걸 지적한 것도 네. 그 우리의 군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침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통령님께서 이 계룡대를 찾아가셔서 직접 그 회의를 주재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대통령님 말씀 중에서 유능한 국방, 그거는 저희 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던져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산 50조 시대를 돌파하지만 유능한 국방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 앞으로 그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될 것이고 막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큰 숙제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그 섭족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네. 국방부가 그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두 가지가 아주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우주 작전에 대한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사이버전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두 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메인이 육군, 해군, 공군, 육상, 지상, 공중으로만 그 집중됐던 것을 앞으로 사이버라든지 또는 우주 쪽으로 확대한다는 막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차원에서 2020년이 새롭게 기대되고 또 우리 국방부가 앞으로 그 부분을 잘 해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새로운 과제가 더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번 업무 보고는 좀 다르게요. 특별한 이벤트랄까요?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위대한 어떻게 보면은 국방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영웅들이 소개가 됐는데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영웅들과 함께 했는데 네. 뭐 그 이전에 우리 군은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군 장병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서 현장에서 뭐 묵묵히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안전 보장을 위해서 헌신한 4명의 영웅들이 이번 업무 보고에 함께하였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면 먼저 그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총괄한 유해 발굴 단장 문병옥 육군대령입니다. 예. 9.19 군사합의의 성과로서 뭐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DMZ 내에서 유해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문병옥 대령과 그 임무 요원들이 수고해서 약 260여 구의 유해 그리고 6만 7천여 점의 유품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예. 보겠죠. 그리고 지난해 이제 또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시에 실종자 수생 작전을 지휘했던 해군 특수전단의 구조작전 대대장 강기영 해군 중령입니다. 네. 강중령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영만리 타국으로 즉시 출동해서 악기상 속에서도 우리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여군인데요. 뭐 여군 최초로 국산 전투기를 운영하는 전투비행 대대장에 임명된 박지연 공군 중령입니다. 네. 박 중령은 뭐 성별을 초월해서 한 명의 유능한 군인으로서 부대를 최상을 전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휘 통솔하고 있는 유능한 지휘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뭐 청주 지역에서 실종된 여중생 뭐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수색의 작전에 참여했던 육군 32사단의 박상진 육군 원사입니다. 박 원사는 이제 뭐 산악 수색 작전의 전문가입니다. 실종 여중생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작전을 수행했고 발견한 즉시에는 또 응급 조치를 위해서 뭐 생명을 보호하는 데 참여한 그런 유능한 참 군인입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군은 뭐 4명의 영웅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분들 말고도 또 숨은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한반도 안보가 또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이렇게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과제가 이제 수행이 됐고 수행될 예정입니다. 실장님, 군 내부에 어떤 변화도 있을 것이고요. 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또 몇 개만 조금 더 꼽아주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정말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체를 약 13회 발사했는데 100% 완벽하게 탐지하고 대응하였습니다. 또 북한의 기순자가 발생했을 때 완벽하고 성공적인 유도를 작전을 수행하였고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는 완벽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를 실시하는 등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또한 강원 고성 산불,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 헝가리 유람선 침몰, 국가적 재난과 사고 발생 시에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 또한 보람이었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 시에도 재난과 갈등 관리 분야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한 접경 지역에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잘 관심 사항이 많은 국방개혁, 네. 기본개혁도 작년에 완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군의 국방력을 심화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로까지 강화시켰습니다. 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서 전시작전 동제권 전환의 첫 단계,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운용 능력 검증, IOC 검증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울러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 등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네. 자율과 책임이 정착되는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네. 북한 소형 목선 상황, 이함대 거동 수상자 허위 신고 등 국민들께 깊은 심려를 끼치는 그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굳건한 국방 태세를 바탕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장병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토대가 될 강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새해 국방부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조금 전에 홍 교수님께서 유능한 안보라는 그 문구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국방부는 이제 대통령님의 통수 지침인 유능한 안보 그리고 강한 국방력 구비라는 그런 것을 올해 더욱더 구현하고 다 잘 아시다시피 주변 한반도 정세나 국제사회의 안보 상황들이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하면서 강한 군대 육성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2020년 국방정책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설정하였는데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협 상황이 북한뿐만 아니라 전방에 안보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 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서 남북 간에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서 주변 국가하고도 국방 교류 협력을 더욱 증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둘째는 지속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방개혁,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혁신을 한층 가속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방 운영 전 분야에 걸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네. 군별, 그다음에 출신별, 성별 등에 따른 불공정
제도 및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방 운영과 방위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서 청정한 국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내 포용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장병의 복지,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병양 문화를 정착시키며 국방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긴 하지만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국방부는 목표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실장님 또 굉장히 많은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진두지휘 좀 잘해주실 것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목조목 설명해 주신데 키워드가 평화, 혁신, 청정국방,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어떤 체감도를 높이는 그런 국방 정책을 수행하겠다 하셨는데 홍 교수님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부 정말 분주한데 이런 것 좀 어떤 안보 환경이 또 올해는 또 펼쳐질지 한번 짚어주시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이런 국방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그 안보 환경이라는 게 정말 엄중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변 환경들이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1차 휴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 환경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안보의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이 안보가 순수히 군사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건 또 여러 측면 기술, 패권 또 모든 면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방부가 더 어려운 앞으로 도전 과제들을 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에 아까 우리 시장님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작년 6월 30일 이후에 북한이 지금 13번 정도의 여러 가지 대구경 장사포라든지 미사일들을 섞어 쏘기들을 만약에 할 경우에 우리 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네.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이 북한과의 어떤 위협뿐이 아니라 또 중국 또 이런 앞으로의 거대 중국의 출현 여기에 따른 또 위협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방부가 앞으로 북중러의 어떤 결속 움직임에 대비해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더 공고히 다지고 또 그 바탕 위에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4개의 정책 방향이 잘 자리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국방부가 토대는 잘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이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양 교수님. 네, 올해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중충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해입니다. 분단 75주년이 되는 해고요.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고 그다음에 독일 통일 30주년, 베트남 통일 45주년, 또 남북한 간의 최초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6.15 남북 정상회담이 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해이면서 또한 우리가 분단된 상황에서 우선 첫째로 좀 유의할 것은 작년 2019년 12월에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은 지금 북한의 가해지는 제재에 대해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북한에게 조선노동당 창당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행여나 본인들의 그런 정면 돌파전 타개를 위해서 군사적인 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로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겠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주변국의 어떤 군사적인 대응이 우리를 긴장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독도상공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아주 긴장된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유념해야 될 것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신북방 관계가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좀 긴장되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국방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국방력의 강화 방향은 우선 당장의 휴전 상태인 북한에 대해서 시선을 뗄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서 특히 주변국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통일 이후에 국방력 강화에도 항상 시선을 떼지 말고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거기에도 그 비중을 두고 빈틈없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변 국가의 군사 외교는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그런 핵심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국방정책 주요 핵심 추진 과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인데요. 실장님, 세부 추진 과제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미리 벌써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뭐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은 우리 군의 기본 임무고 소명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 군도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전방위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한미 연합방위 체제하에서 안정적으로 군사 활동을 하고 군사 상황을 관리하면서 잠재적이고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구비해 나갈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 추진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호 적대기 전면 중지 조치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행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회담 정례와 또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로의 전환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뭐 남북 협력 사업 등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뭐 양 교수님 언급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주변국의 군사 활동에 대비해서 감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우발적인 또 군사 상황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 외교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임무 수행 능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군 대털의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대의 편성과 장비 물자들을 더욱더 보강하고 있고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국방 우주 및 사이버 역량도 대폭 강화시키겠습니다. 네. 뭐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 중에 있고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9.19 군사합의 참 이게 잘 추진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사실은 비핵화 합의 진전 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는 남북 간에 뭐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 신뢰 구축을 견인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좀 동원해서 관계를 모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수님 의견 좀 주세요. 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9월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출범식에서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2032년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자는 것을 지금 강력히 올해 넘어와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 관광 재개 같은 것도 지금 뭔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비무장지대 국제협력지대화도 지금 뭔가 좀 역점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정말 이런 다각적으로 그 북한과의 관계를 재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뭔가 아주 힘있게 좀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방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 때문에 한미 연합 훈련이 줄어들고 이것이 자칫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약화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교수님은 판단하십니까? 네, 한미연합 방위 태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특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 실장님께서 주무를 맡고 계십니다만 군대 군 또 우리 국방부대 국방부 미 국방성 간의 신뢰는 아주 돈독하다.
전 이제 그렇게 확언 드릴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그 연습과 훈련이라는 것은 군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아주 특수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추진하고 계시고 네. 이것이 정치 철학으로서 우리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것은 이 평화를 동원해서 전쟁을 어떻게든지 억제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모두 그 외교에 일단은 그 비중을 둬서 이 북한을 도발을 어떻게든지 억제하는 막 그런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야 되는 막 그런 시점 때문에 네. 저희들이 연습이라는 것을 일부 줄이고 있습니다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연습 과정은 그 어떻게든 그 소규모라도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아까 우리 양병 교수님이 그 전원회의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북한이 아직 그 약속한 그 사람들이 선언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직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이 진짜 우리 모든 전 세계의 어떤 기대를 어긋나게 핵실험을 다시 재개한다거나 이 미사일 실험을 앞으로 전개한다 하면 저희들이 조건부라도 이 네. 연습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선언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국민들이 지나치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 그래서 이 양국 간의 어떤 연습이나 훈련이 단순히 한반도 상황뿐이 아니라 역외 지역에서도 훈련을 할 수 있는 막 이런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예. 창의적인 우리 대안을 만드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핵심 추진 과제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최근에 한미 간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동맹 약화 우려 목소리가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중에 하나가 양 교수님, 지금 우리 정부가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체 참여는 아니고 청해부대 파견 지역 확대로 이제 결정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가장 양국 간의 핵심 주제 중에 갈등 중에 하나가 방위비 이제 분담금 협상인데 이게 해를 넘겼습니다. 아직 타결이 안 돼서 혹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주변의 의뢰 목소리도 많은데 한미동맹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미동맹은 뭐 견결하게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지금 강화해 가려고 하는 추세고 중국이 1대1로를 추진하고 있고 또 러시아의 푸틴도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한미동맹 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견결하게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위금 분담 문제는 종래에는 이제 총액 개념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미국이 왜 우리에게도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좀 강론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그 좀 명세를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미국 측이 좀 보여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1년 단위로 그 방위 분담 문제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하면 좀 단연간에 걸쳐서 그것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방위 분담의 주기 문제를 조금 늘려잡아보면 네.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거 예전에는 네. 4년에 한 번씩 협상을 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1년 단위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이 이건 매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증액도 문제가 되지만은 해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그쪽에 쏟아서 오히려 연합 방위력이 약화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은 동맹학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동맹도 우리 인체처럼 네. 나이가 들면 우리 관절도 아프고 다 한 것처럼 성장 통행은 걷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미국과의 동맹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한반도만을 대상으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그림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위협들을 찾아서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서로 협조할 수 있는지를 네. 장기적 차원에서 앞으로도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라면 지금 호르무즈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국방부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EU도 있고 또 아탈란타라는 다른 여러 가지 작전 같은 것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의 폭을 좀 넓히면 네. 훨씬 더 그 협상의 접촉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지고 소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교환의 가치를 훨씬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한국의 역할을 넓게 가는 게 네.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저희가 시간만 끈다고 저는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 목표가 확실히 있는 확인한 이상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미국도 만족시키면서 저희들이 자존심도 확보하고 또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 특히 한국의 가치를 인정하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긍정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할 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1차 우리 방위비 협상에서 10차까지 갔지만 이제 뭐 2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빠른 정치적 결정을 한 후에 대신 우리가 이 미국으로부터 뭘 더 얻어내야 될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동맹의 속성상 항상 진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양국이 윈윈하는 네. 목표로 또 나아가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청해부대 파견 활동 확대는 참 슬기로웠던 그런 네네. 결정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장님, 두 분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방부의 어떤 결정이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올해도 전자권 전환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환돼야 되는데 올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세요? 뭐 언급하신 것처럼 뭐 청해부대 작전지의 확대나 방위비 분담금이나 그런 것들이 관련 국가들이 다 윈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자권 전환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이 굳건히 공고하게 유지된 가운데 양 국가가 윈윈하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한미 양국 정부는 2014년 10월에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전자권을 전환한다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건 세 가지가 기준이 있는데 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두 번째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이런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서 저희 이제 국방부는 능력 확보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중에 이제 큰 게 이제 국방개혁 2.0을 연계해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뭐 금년도에 최초로 국방 예산 50조 원 네. 시대를 맞이하는 것처럼 예산을 많이 이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예. 있고 한미 간에 또 평가할 사항들은 공동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앞에 말씀드린 것은 조건이고 또 미래 연합사가 갖춰야 될 정부 작전에서 지휘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완전성을 기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증 평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우리 한국군 사성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기본 운용 능력 검증 평가, IOC 검증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예.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다음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검증 평가, FOC 평가라고 하죠. 그것을 후반기에 연합 지휘소 훈련과 연계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성공적인 검증 평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군은 전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IOC에서 이제 FOC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고 올해는 거기에 집중할 예정이시잖아요. 예.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그리고 미래 연합사
이 구성은 정말 중점 과제 중에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양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미래 연합사 구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견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그 유사시에 신속한 미군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아서 혹시 치명적인 안보 위기가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교수님 또 추가하거나 또 주실 만한 의견이 있다면 덧붙일 게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한미 동맹의 전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결하게 동맹 관계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 미국의 그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한국이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호 서로의 다 호혜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근본적인 좀 대책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조건 충족에 기초한 그 자주 국방력을 우리들이 확보해 가야겠다. 이것을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독자적인 그 방위만으로 자기의 그 안보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에게는 자주 국방력을 유지하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 유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바로 우리 영역에 지금 들어와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그 삼각 군사 관계로 그렇게 그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주시해서 이러한 것으로 가지 않도록 그것을 완화한다든지 방지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어떤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걸 막아야겠다. 그리고 또한 굳이 우리가 그 중국과 러시아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것도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주 세련된 그런 다자 외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직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마치 프로이센이 그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그 비스마르크 외교처럼 현명한 다층적인 그런 외교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옹 교수님 미래 연합사 구성이라든가 전자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 혹시 팁들이 있으십니까? 네, 뭐 다른 정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주 만나서 네. 협의하고 예. 우리 측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그 양국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네. 미래사 구성에 관해서는 여태까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더 많은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넘으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력 2.0의 추진력 확보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요. 국방정책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국방력 2.0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런 슈퍼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방개혁은 2006년 제정된 국방계획에 관한 기본 법률에 근거해서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뭐 국방개혁을 수정해 왔으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병력을 50만 수준으로 감축하고 최첨단 전력을 도입해서 병력 의존적인 군 구조에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정예화된 구조로 전환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국방개혁을 제가 4개의 분야로 좀 걸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군구조 분야인데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네. 앞에도 뭐 언급드렸지만은 병력이 감축되는 것을 첨단 그 과학기술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뭐 병력을 줄이면은 군사력이 약화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언급드렸지만 첨단 전력을 보강한달지 뭐 간부를 증원한달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군사적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네. 수준으로 군 정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개방된 고효율의 국방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 과제에는 장군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여군 비중을 확대하고 예. 행정부대의 현역을 전투부대로 전환하여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또한 뭐 예비군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강한 철책을 제거하고 접경 지역 지자체와 상생하는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 그리고 복지, 복무 여건이 보장된 선진 병역 문화로 예.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병 봉급 인상, 휴대폰 전면 사용, 장병 자기개발 지원 확대, 군 지도를 위한 지원 개선 등 다양한 병역 문화 혁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위산업 분야 개혁입니다. 방위산업 분야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그다음에 수출형 방위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해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위사업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 언급하셨지만은 다른 국방개혁 이전 과거와 다른 국방개혁 2.0의 가장 큰 특징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 개혁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예. 개혁을 작년에 수립했지 않습니까? 수립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최종 목표 대비 약 63%에 도달하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짧은 기간이지만 높은 수치의 성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인구 절감 시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까지 50만 명의 이제 병력 감축이 오면은 국민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에 따르는 이제 첨단 전략 확보인데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조금 더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인구 감소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고 군 국방부 차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거에 대비했고 사실은 그런 일환으로 국방개혁 2.0이 이렇게 계획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방부는 말씀드렸듯이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첨단 전력 중심의 전력 구조로 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 2024년 2024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국방 중기 계획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시 정찰 능력, 그다음에 전략 표적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체계를 보강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 정찰 위성, 무인 정찰기 등 감시 정찰 자산, 그다음에 F-35 스텔스 전투기, 정전탄, 전자기 펄스탄 등 타격 전력을 확보하고 탄도탄 조기공보 레이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일명 LSM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등 미사일 방어 무기들을 계획에 따라서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예. 또 각 군별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육군은 전차 및 장갑차의 전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기동 능력을 증대시키고 워리어 플랫폼, 그다음에 드론 보체계 등을 전력화하여 유무인이 복합된 전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해군은 이지스함, 차기 잠수함, 다목적 대형 수송함 등을 확보해서 한반도 주변뿐만 아니라 원해에서까지도 능력을 발휘해서 해양 권익 보호를 능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공군은 현재 추진 중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KF-X를 비롯한 우주를 대비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네. 우주 기상 예경보 체계, 위성 감시 추적 체계 등을 추진하여서 우주 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첨단 전력을 확보하면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력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광범위하게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뭐 최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많이 투자하고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초정밀, 스텔스, 뭐 초연결 등이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기술들은 적극 도입하고 예. 군이 이제 필요시에 이제 테스트 베드 같은 걸 제공해서 민군 협력 사업을 잘 추진해서 국방 연구 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인구 절벽 시대 또 같이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긴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스마트 국방 혁신이 같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국방 업무 보고에서도 또 몇 가지가 또 시연되기도 했는데 좀 중요한 점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시연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지금 국방부가 이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과 접목시키기 위해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 운영 분야, 예. 기술 기반 혁신 분야, 그다음에 전력 체계 혁신 분야 이렇게 분류를 좀 해서 토탈 한 61개 과제를 선별해서 작년부터 스마트 국방 혁신을 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소부대 과학화 훈련 체계인데 이게 이제 가상현실, 네. VR이라고 그러죠. 증강현실, AR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기술을 기반해서 실제 전장과 유사한 사이버 모의 환경에서 장병들이 뭐 사격하고 전술 네. 훈련할 수 있게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차원 합성 전장 가시화 체계인데 이것은 AI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위성이나 항공 촬영 등으로 입수한 정보를 종합해서 전장 상황을 3차원 공간으로 이제 시연해 주는 것이고 지금 체계 개발도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은 뭐 그런 뭐 작업을 하는데 뭐 현재 한 300시간 걸리는 것들이 네. 한 1시간 30분 만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개발 그런 것도 시연했고요. 다음은 이제 군만의 이제 좀 특수한 건데 이동 원격 진료 체계를 시연했습니다. 예.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교고지 부대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고지 부대에 이제 전문의가 없어서 많은 효과를 그동안 내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더해서 응급 환자가 뭐 앰뷸런스나 헬기로나 이게 후송 중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동 원격 진료 체계도 시범 운영 중인데 이것도 대통령 앞에서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군집 드론을 활용해서 감시 정찰하고 뭐 공격 드론, 그다음에 장갑차 등으로 대응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 그리고 이제 많은 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던 레이저 대공 레이저 무기를 활용해서 안티 드론 체계를 뭐 시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은 저희들이 신속히 스피논해서 전방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시대적 소명이다,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국방력 2.0입니다. 지금 정부가 꾸준히 또 우리 군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추진해 오고 있는데 더더욱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올해는 50조라는 국방비 예산은 지금 확충돼 있습니다. 이거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력 2.0.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교수님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네. 먼저 우리 현 정부에서 이 국방개혁 2.0을 아주 강력히 추진해 주는 데 대해서 이 국방개혁 업무를 한때 맡았던 사람으로서 네. 아주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또 저 국방개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두 해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 과거 정부보다 더 많은 액수, 50조를 좀 저희들이 국방 예산을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점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방위력 개선비는 16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50조라면 굉장히 많은 액수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주변 국가들의 어떤 기술 격차 네. 이런 부분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어느 시대나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금 특히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투명성, 또 눈높이에 맞는 인권 문제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가기도 뛰기도 바쁜데 이런 문제를 다루긴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참 큰 결심을 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참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개혁 2.0이 앞으로 더 잘 가기 위해서는 저는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선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어요. 앞으로 우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장에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전투력도 강화해야 되고 전력도 증강해야 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다 나눈다 그러면 저는 결국 돌아가는 것은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현 위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라도 예. 우리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국외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개혁 2.0 힘찬 순항을 위해서 또 방위력 개선비는 점진적으로 네.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의견이 좀 반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실장님, 2020년 국방부 정책 핵심 추진 과제 마지막 과제입니다. 장병 복지, 복무 여건 개선,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조성인데요. 세부 추진 과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는 20년대에 자율과 책임 그리고 인권 친화적 병영 문화로 정착대로 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통상 이야기를 하면 이제 병사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간부와 병사를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부는 인력 구조를 개선해서 숙련된 간부를 장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직업 안정성을 보장시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부들의 수당, 그다음에 단기 복무 부사관과 장교들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고 또 이제 여군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시 휴가를 확대한다든가 또 배우자들에 대한 휴가 신설 등 간부 처우 개선을 통해서 간부들도 복무 여건을 좀 보다 나은 복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사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그걸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0년대 병사 봉급을 19년 대비해서 33%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2년까지 17년의 최저임금인 50% 수준 병장 기준으로는 67만 6,100원이네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인상할 예정입니다. 예. 또한 이제 복무 중에 병사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달지 또 어학 교재나 도서 구입 등을 할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자기 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지원 금액을 정해가고 또 장병들이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련 부처, 고용부 또 중소기업부와 협업해서 청년 장병들이 잘 진로 교육을 받고 취업 상담을 통해서 나중에 취업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또한 선진화된 국방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방부가 조직 개편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확대하는 등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모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선진 기술을 적용한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제 국방 안전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또 참여나 관심을 유도할 그런 정책도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장병들에게 안전보호 물자들도 적게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올해 목표는 작년 대비 약 30% 감축시키는 그런 목표를 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 안전이 곧 국민 안전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국가와 사회의 안전 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용어 국방안전, 국민안전 이게 연계해 나간다. 좋은 것 같습니다. 꼭 목표 달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올해 국방정책 추진 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요, 강한 안보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해서 다짐과 당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양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2020년은 분단 75주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지금 분단 체제를 우리 남북한이 불명예스럽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결코 북한과의 지금 휴전 상태에서의 그 경계는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서 통일된 이후에 주변 국가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 건설을 항상 빈틈없이 준비해 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의 그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할 때는 단순한 북한만 보는 게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 대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홍 기자님. 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지휘관들 또 전술 제대에 각 담당하고 있는 지휘관들한테 한번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국방부 이 보고에서 아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추호도 빈틈이 없이 국방력을 강화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각층의 또 지휘관께서 교육 훈련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만전을 기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우리 병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개발을 위한 비용까지도 우리 군에서 좀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3개월 정도가 좀 병역이 줄었습니다. 예. 그 기간만큼 좀 더 열심히 근무에 임해서 추후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네. 우리 병사들의 어떤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 군을 따뜻하게 송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단 75년 6.25 전쟁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네. 그런 해입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한반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군은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최선이고요. 전쟁이 위험이 없고 평화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항시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그리고 정착을 위해서 사실은 국방부가 쉼없이 달려왔고요. 국민 모두가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장병, 인권, 또 친화적인 그런 병력 문화 조성입니다. 올해에도 또 많은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화가 일상이 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이 세운 계획. 2020년 국방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응원해 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